서유석 대표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모든 회사가 소장, 상무가 오셨는데 여기는 대표가 오셨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DNA 백신의 전임상 개발 사례를 20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넥신 서유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전임상 과정에서 어떤 결과보다는 전임상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팁이라든지 어떤 그 노하우 그런 걸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제넥신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넥신은 1999년에 저희가 이제 설립됐고요. 포스텍 학내 벤처도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 이제 그 상장은 2009년에 코스닥 상장이 됐고요. 저희 기반 기술로는 그 하이FC 그 퓨전 테크놀로지하고 그 세라피틱 DNA 백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커싱하는 디지즈 에어리아는 임뮤노온콜로지 분야하고 오픈 드럭 디지즈를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 소재하고 있으며 약 146명, 지금은 더 늘었습니다. 그 임직원들이 열심히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반 기술 중 하이FC 테크놀로지는 그 기존에 인체에 있는 IgG4하고 IgD를 융합한 그런 형태의 그 FC 플랫폼입니다. 이 FC의 경우는 그 힌지 플렉스빌리티가 굉장히 높아서요. 다양한 그런 그 API 몰레큘을 붙이더라도 활성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 ADCC, CDC를 아웃시켜가지고 그런 활성이 사이토톡식 이펙트가 없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FC입니다. 또한 기존의 그 IgG1과 똑같은 그 반감기를 가져서 생체 그 지속경을 높일 수 있고요. 저희가 200명의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지속성하고 그다음에 효능을 모두 입증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테크놀로지는 오늘 말씀드린 DNA 백신 테크놀로지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PGX27한 하이 익스프레션 벡터를 발굴했습니다. 여기다가 그 ER 그 트랜스로케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는 TPA 시그널 시퀀스를 붙였고요. 그리고 FLTC 리간, 플리스 리간드라는 그 DC 타겟팅 몰레큘과 DC를 익스펜전 시켜주는 그로스 팩터 역할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그 항원의 어떤 그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유전자를 셔플링한 그런 세라피틱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라피틱 모드를 가지고 저희가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전암에 대해서 그 임상 실험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이 진행됐고 면역 반응과 그다음에 안전성 그리고 저기 그 리즌이 치료되는 그 치료 효과를 관찰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베스트 인 클래스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FC 플랫폼을 가지고 성장 호르몬이나 EPO, 그다음에 GCSF, 그다음에 GLP-1 같은 것에 붙여서 서방영양 제제도 개발했고요. 리저널들이 많이 됐습니다. 뭐 차이나라든지 터키, 인도네시아 같은데 라이센싱 아웃을 했고요. 저희가 이건 계속 저희가 가져가면서 임상 3상을 하거나 이제 글로벌 라이센싱 할 거고 저희가 지금 연구소에서 포커싱하고 있는 것은 퍼스트 인 클래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드킨 7이라고 IL7에 앞서 말씀드린 그 하이FC 그 FC를 붙인 것을 이제 항암제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그 1882 같은 경우에는 그 HPV DNA 백신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신약들이고요. 이것과 더불어 그 이뮤노 온콜로지 분야에서 멀티 타겟 안티바디 드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하이드킨 7이라든지 GX1882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머크라든지 그 로슈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한 바 있고요. 파트너십을 가져서 저희가 계속 저희가 집중해서 매진해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DNA 백신은 그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건 예방 백신이 아니라 치료 개념의 백신이고요. 이미 감염된 사람 그리고 크로닉 디지즈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개발한 그런 개념의 백신입니다. DNA 백신은 그 일반적으로 그 유전자를 그 저희 하이 익스프레션 벡터에 넣어가지고 배양과 정제 과정을 거쳐서 포뮬레이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람에게 투여하게 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전엔 벡터 같은 경우에는 면역 반응을 높이기 위해서 발현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아주번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벡터를 많이 만들었지만 저희는 요즘 최근에는 이 벡터가 그 산업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이콜라이 내에서 그 카피수가 굉장히 증가되는 것도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어떤 매니팩처링 코스트도 굉장히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DNA가 몸에 들어가서 앞서 이 바이로메드는 그 발현된 물질이 그 치료 물질로 작용하는 반면에 저희는 이게 유전자가 그 항원 발현된 그 단백질이 항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DC에 타겟팅돼서 DC에 들어가서 이 항원 지시세포로서 면역 반응을 개시하거나 아니면 머슬셀에 들어가서
크로스 프리젠테이션에 의해서 DC에 전달돼서 면역 반응을 개시하는 그런 기전을 따르고 있고요. DNA 백신은 발견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그 머슬셀에서 발현이 잘 된다, 프로틴이 발현이 잘 된다는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그 면역 반응이 잘 유도된다, 그리고 그 방어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마우스 결과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1990년대 중반에 많은 임상이 진행됐습니다. 제일 먼저 임상 진행된 게 HIV 그 환자에서 그 세라피틱 이펙트를 보기 위한 임상들이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1990년대 중반에 모든 임상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치료 효과를 보기에는 그 면역 반응이 충분하지 못했고 익스프레션 레벨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그 실패한 이유는 그 면역 반응이 사람에서 좀 약했던 건데, 최근에 이런 그 사람에서 낮은 면역 반응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벡터를 옵티마이제이션 하거나 아니면 그런 세라피틱 진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네틱 아주번트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딜리버리 메서드들 뭐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든지 다양한 포뮬레이션 사용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고요. 어느 한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사용해서 좀 면역 반응을 극대화해서 치료 효과를 좀 높여보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GX1882 개발한 게 2009년 저희가 전임상을 시작했고요. 이건 신약 개발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개발의 어떤 플래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숏텀으로 어느 정도 마켓이 될지, 그리고 롱텀으로 이 환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 마켓 사이즈가 줄어든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커런트 세라피 언맷 니즈가 뭔지, 그리고 커런트 세라피뿐만 아니라 컴페티터가 가진 어떤 언맷 니즈가 뭔지에 대한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물질의 어떤 세이프티라든지 코스트라든지 이피커시라든지 컨비니언스가 기존의 그 경쟁 제품 대비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측면에서도 우리가 프리 투 오퍼레이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IP가 가지고 있는 IP를 에버그리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수립돼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TPP라고 해서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그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에는 IP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물질의 경쟁력이 뭐 세이프티라든지 코스트라든지 이피커시가 그 베스트 케이스에서는 어떤 정도로 가져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신약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미니멀 리ኳ이어먼트는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습니다. 이 TPP는 한번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것을 파인딩이 있거나 외부 변화에 의해서 TPP는 계속 변하게 됩니다. 저희 그 GX1882 HPV DNA 백신의 언맷 메디컬 니즈인데요. 주로 이제 CIN 환자들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2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90%가 20, 30대 환자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수술을 꺼려하게 됩니다. 수술이 지금까지 이제 그 표준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수술의 어떤 그 언맷 니즈는 뭐냐면은 조산이라든지 그리고 그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게 그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그 HPV의 리커런스 재발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이제 D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비수술적 면역학적 요법으로서 재발을 막아주고 어떤 서저리가 나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서비컬 캔서도 그 타겟을 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그 리커런스 레이트 높고, 그 다음에 5년간 그 서바이벌 레이트도 높지 않고, 그리고 모탈리티도 굉장히 되기 때문에 그 서비컬 캔서도 개발할 수 있는 언맷 니즈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1882의 어드밴티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전임상 패키지에는 이게 보여드리는 그 자료들이 저희가 R&D에 낸 자료들입니다. 개발 계획 및 서론에서는 본 임상시험의 당위성, 왜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지, 본 물질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게 되어 있고요. 구조결정 물리학, 화학, 생물학적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C다 해서 어떤 의약품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생산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임상 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는 이게 non-clinical study인데 양리에 관한 자료, 그다음에 독성에 관한 자료를 기술해야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 중에서 사실 연구소에서 많이 하는 분야가 이 CMC하고 비임상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임상시험 계획서하고 임상시험 자료집이고요. 연구 개발에 있어서 그 전임상 단계에는 그 CMC하고 비임상 자료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에 대한 그 연구소의 노력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의 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그 변임상 과정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CMC 파트, Chemistry Control Manufacturing 같은 경우에는 뭐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든지 그 분석법 개발이라든지 포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매뉴팩처링이 사실 가장 힘든데 뭐 RCB 제조부터 MCB, WCB 제조, 그다음에 공정 개발, 그다음에 GMP 생산까지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요. 비임상 측면에서도 그 인비보, 인비트로 이피커시, 그다음에 PK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독성 시험 등의 어떤 패키지가 만들어져야지 IND 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에 대한 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특성 분석은 일반적인 성질, 구조, 물리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규정하게 돼 있고요. 그 불순물에 대한 정의도 필요한데 제조 공정 및 제조 관련 불순물에 대한 어떤 허용 기준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걸 기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플라스미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유전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유전자의 위치는 어떻고 유전자의 기능은 어떻다라는 게 IND 패키지에 들어가 있고요. 유전자 서열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시퀀싱하는 게 아니라 전체 유전자 서열을 뭐 3번 이상 그 시퀀싱을 해서 IND 패키지에 내게 돼 있고요. 벡터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술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들어가는 항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적 특성에는 이제 분광학적 성질이라든지 DNA 서열 분석, 전기 영동적 성질, 분자 형태 분석에 대해서 시험 방법이라든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특성 분석은 도입 유전자 생성물 확인하는 시험, 그다음에 도입 유전자가 유전자 생성물이 도입 유전자의 양에 따라 디펜던트하게 발행량이 증가된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들. 그다음에 저희 이제 백신이기 때문에 이게 동물에 투여됐을 때 항원 특이적인 면역 반응이 유도된다는 걸 보여주는 패키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순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은 이제 숙주유래, 그다음에 공정 관련, 제재 관련 불순물이 있는데요. DNA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엔도톡신이라든지 숙주유래 단백질 DNA, RNA 같은 경우에는 이 숙주 유대에서 나온 물질들이고요. 그리고 이 카나마이신이나 요즘은 이제 아이소프로파논이나 에탄올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정 중에 어떤 것을 사용했을 때 이 공정 중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이 충분히 제거됐다는 걸 보여주고 그 기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슈퍼콜드 폼이 가장 면역 반응도 잘 나오고 효과가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닉 DNA 같은 경우 불순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원의 체내 발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것들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미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MC에서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기준 및 시험법입니다. 기준 및 시험법은 먼저 시험 및 항목의 설정이 필요한데요. 성상, 확인, 순도, 생물학적 특성, 엔도톡신 함량 이런 어떤 제품의 성질에 따라서 시험 항목을 설정하고요. 시험법 개발 과정은 뭐 참고문헌 조사한 다음에 개발계획서 수립하고 3회 이상 탐색 실험하고 보고서 작성한 다음에 SOP 구축하고 그 이후에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치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하시기엔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사실은 회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기준 설정은 이제 많은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설정하게 되고요. 국제 기준도 참고해서 저희가 생산의 시험법의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이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준품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자사 표준품을 생산 공정이 갖춰진 다음에 표준품을 만들게 돼 있고요. 이런 자사 표준품뿐만 아니라 숙주유래 DNA라든지 RNA 분석할 때 숙주유래 DNA 표준품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제조 공정의 오법입니다. DNA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WCB부터 GMP 제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셀 하베스트하고 그다음에 라이시스 과정을 거친 다음에 두 번의 크로마토그래피 과정을 거쳐서 DS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원료 의약품을 저희 이제 필트레이션하고 필링해서 저희가 DP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제조 과정이고요. 매니팩처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MCB-WCB입니다. 근데 MCB-WCB를 만들기 전에 만들어지는 게 RCB고요. 이 RCB는 굉장히 하이 프로덕티비티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양한 콜로니 중에서 RCB를 선별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콜로니가 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여러 가지 RCB 후보 중에서 DNA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그런 RCB를 선정해서 만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RCB뿐만 아니라 마스터 셀 뱅크랑 워킹 셀 뱅크는 충분한 수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비용을 생각해서 이 GX1882 같은 경우에는 MCB 50바이알, WCB 250바이알밖에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조도 많이 하고 또 뭐 텍트랜스포도 많이 하고 일부 중국이 기술 이전도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나갑니다. WCB가. 그래서 이게 미래를 좀 내다보고 그 예산이 허용하는 한 충분한 수량으로 MCB, WCB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RCB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RCB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에 대해서 좀 소도하기 좀 쉽지 않은데 보관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세프에 대한 그 구매 기록이라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갖추고 있어야지 나중에 라이센싱 아웃하거나 R&D 받는 데는 문제 없는데요. 라이센싱 아웃하거나 저희가 NDA 받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니팩처링에서 중요한 게 프로세스 디벨로프먼트입니다. 스몰 스케일에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에서 저희가 선정을 다 하고 이때 좀 그 팁으로 말씀드릴 것은 개발 단계에서 스케일업 고려 가능한 그런 공정으로 개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초기에 그 어떤 그 크로마토 공정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업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머셜라이제이션 하려면 더 큰 사이즈가 필요한데 그거에 맞는 이제 레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공정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공정을 바꾸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동등성 자료가 필요한데요. 동등성 자료는 두 개의 GMP 생산 배치에서 최소한 앞서 보여드린 그 캐릭터라이제이션, 특성 분석 항목들, 물리학적 특성 분석, 생물학적 특성 분석 이런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정 확립 후에는 생산 공정을 바꾸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업 되면은 이제 표준품 제조, 비임상 시료 제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그 스케일업 이후에는 좀 이렇게 다수의 3배치 이상의 전임상 생산 기록을 확보해서 GMP 공정 설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고요. 저희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전임상 2배치, 임상 1배치 이런 식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텍 트랜스퍼가 되어져야 될 때 그 텍 트랜스퍼의 그 공정 설정의 기준에 대한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 FDA라든지 이런 데는 이 공정 설정의 근거 자료로서 많은 전임상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초기 단계부터 좀 가능한 다수의 전임상 배치 생산 기록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전임상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GMP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GMP 생산은 이제 공장이 있는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 공장에 텍 트랜스퍼해서 그 생산이 되지만 그 공장이 없는 그런 개발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경우였고요. CMO를 선정해야 되는데 CMO 선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하고 기술 이전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 CMO 선정이 있어서 이 가격이 싸다거나 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CMO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오디트를 가서 작업자의 수준이 높고 이 품질 수준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유리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품질이 그 CMO가 선정이 되면 이 생장 공정의 근거 확보 후 텍 트랜스퍼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이게 스폰서 요청에 의해서 GMP 생산 공정을 다른 제조소도 이게 라이센싱 아웃 됐을 때 그 업체가 자기네들가 생산하기를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텍 트랜스퍼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 CMO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연구자분께서는 이게 공정 개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공정 개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공정을 가지고 있는 CMO에서 생산하겠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라이센싱 아웃 이후에 그 회사가 공정 개발을 해서 이렇게 GMP 생산할 수 있게끔 상업화형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한 전략도 이 공정 개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비임상 시험에 대한 건데요. 비임상 시험 항목은 저희 DNA 같은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배양세포를 이용한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도입 유전자가 용량 상관성 있게 발현되는지, 그 발현된 치료 물질이 활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 뭐 GX1882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플리스 리간드를 디텍션한 안티바디로 용량 상관성을 증명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되고 활성이 있는지는 투여했을 때 그 면역 반응이 나오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동물 효력 연구는 동물 모델 선정 후 반복 투여의 근거, 저희가 임상에서 반복 투여를 하는 게 왜 몇 번 투여를 해야 되는지, 투여 간격은 왜 그렇게 했는지, 용량에 대한 근거는 뭔지에 대한 것을 그 동물 효력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상에 대한 근거 자료로 동물 효력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조성물, 예를 들어서 아주번트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혼합에 대한 비율이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내 그 ADME 평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적합한 타겟 유전자를 선정해서 정량 PCR 분석법을 확립하고 검증하는 게 요즘은 식약처에서 대부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단해 및 반복 투여 독성에서는 독성을 관찰할 수 있는, 독성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좀 최소 간격, 장기간 투여해서 독성이 나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고용량으로 투여하되 적합한 공비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 용량분에서 독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공비가 10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안 나오는 그 마진이 10분의 1로 낮아져가지고 임상에서 투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 적당한 공비도 그 독성 투여 용량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제 그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그 비임상 실험 항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저희가 패키지 마련하는 건 똑같이 치료 백신이기 때문에 비슷했습니다. 배양세포를 이용한 시험에서는 도입 유전자의 생성물 확인이나 용량 의존성 확인을 했고요. 시험 동물을 이용한 효력 연구에서는 이런 단해 투여 효력, 그다음 반복 투여에 대한 어떤 레셔널 마련하기 위해서 반복 투여에서 효능이 더 좋아지는지를 봤고요. 체내 흡수 분포 대사 평가 연구에서는 이렇게 얼마만큼 유전자가 잔존해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 GX052라는 제품은 유전자입 줄기세포 치료제였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넣어준 유전자뿐만 아니라 같이 투여된 MSC에 대한 PK라든지 ADME도 같이 요구에 대해서 이것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에 따른 비임상 항목의 차이와 함께 제품에 포함된 유전자라든지 적응증에 따라서 비임상 시험의 방법에 어떤 차이가 발생되고요. GX1882 같은 경우에는 이게 E6, E7의 어떤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가 P53이라든지 RB 디그레이션 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셔플링을 통해서 P53이라든지 RB 바인딩을 안 하고 GX1882에서 나오는 그런 포틴에 의해서, 그리고 이 E6, E7이 뉴클리어 로컬리제이션 안 되고 그 사이토플라스믹의 존재에서 시크션 된다는 것을 저희는 그 비임상 자료에서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은 전임상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퀄리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임상 시료가 만들어졌을 때 그 시료가 적합한 품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인증할 수 있는 저희 QA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CMO, CRO가 아무리 이제 잘 운영된다 하더라도 어떤 일탈이 나오는데요. 그런 일탈에 대한 원인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QA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DNA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퀄리티 시스템을 봐줄 수 있는 QA의 존재가 굉장히 전임상 단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약처 승인 절차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IND 승인 절차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처 IND 제출하고 식약처 검토 기간이 30일이고요. 보완이 나오면은 식약처의 시계가 멈춥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보완을 다시 내면 그 후로 30일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서 30일 이전에 그 IND 승인이 나오거나 거절하게 돼 있고요. 근데 IRB도 요즘에는 같이 검토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IRB 내는 자료하고 식약처 내는 자료하고 보면 임상시험 계획서하고 임상시험자 자료지만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토콜만 확정되면 그 IRB도 같이 내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그 IRB 승인 이후에도 이제 계약이라든지 처음 개시 미팅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같이 내서 IRB도 진행하는 게 임상시험의 시작을 단축할 수 있는 어떤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임상 과정을 위해서는 먼저 TPP를 적용해서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을 적용해서 어떤 신약 개발의 필요성하고 방향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최대 가장 옵티멀한 케이스하고 미니멈 리ኳ이어먼트에 대한 어떤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절차 및 품질에 인증하기 위한 어떤 퀄리티 시스템, QA가 없다면 QA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직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CMC 파트는 신약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 및 품질의 어떤 시험법을 확립하고 생산하는 그런 것인데, 기준 및 시험법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에 기반하되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 식약처와 상의와 설정 가능하고요. 제조 공정은 초기 단계부터 이제 스케일업 고려해서 좀 로버스트한 공정, 여러 번 생산해서 좀 이렇게 공정의 마진을 좀 알아가는 단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CMO가 자체 생산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좀 퀄리파이된 품질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CMO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 세포주하고 동물에서 어떤 약의 효력 및 독성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인데요. 타겟 적응증에 대한 어떤 질환 모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발 물질의 독성 및 효력을 잘 확인할 수 있는 비임상 시험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상 시험에서 수행할 용량 용법에 대한 근거 설정을 위해서 비임상 시험이 수행되는 것이고, 개발 물질의 효력이나 독성에 대한 과학적 내셔널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물질이 굉장히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대부분의 시약처에서는 그러면 그 과학적인 내셔널은 알겠는데 정말 그 물질이 효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굿 사이언스 기반의 후보 물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가 진행되는데, 개발 단계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비임상 시험이라든지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개발자가 사실은 가장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그 연구자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법 설정이라든지 공정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연구자가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개발자하고 연구자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그 R&D 패키지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전임상 단계는 사실은 그 이유는 이제 개발자가 해야 될 거고, 전임상 단계는 연구자하고 개발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연구자 입장에서도 개발자를 좀 이렇게 믿고 활용하고, 개발자도 연구자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한다면 좋은 그 신약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품을 어떻게 잘 가다듬어 가지고 상용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문 코멘트 부탁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그래서 지금 스테이터스가 어떤가요? 지금 제품 이 GX 인터파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B를 진행하고 있고요. 2.1까지는 저희 한국에서 임상을 진행했고, 치료 효율이 한 60% 정도 나왔습니다. 면역 반응 90%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2B 같은 경우에는 유럽하고 한국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환자 모집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플라시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맹이 안 풀렸기 때문에 저희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뭐 임상이 지금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뭐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스템랩하고 조금 이제 그 캐시카우 포트폴리오가 조금 다른데, 보면은 아까 베스트 인 클래스 테크놀로지는 적당하게 아시아 다른 나라에 팔아가지고 기술료를 받고 있고, 그죠? First in class는 지금 제가 집중하는 게 도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랄 텐데 어떻게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로부터 많이 자금 조달을 받으셨는지, 그 언저리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계시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사실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어떤 그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저희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 과제를 많이 활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단계에서 좀 그 라이센싱 아웃을 국내 회사 같은 경우 한독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유한이라든지 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좀 이렇게 나눠 가졌고요.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했고, 좀 임상 단계에서는 이제 그 저희가 조인트 벤처를 많이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저널 딜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터키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파이는 키우고 그다음에 리스크는 쉐어하는 형식도 저희가 개발해 왔었고요. 그리고 지분율은 항상 5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50%, 40%,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이고요. 5대5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투자 유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는 계속 저희가 받았고요. 전략적 파트너,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좀 저희가 재무적 파트너로서 생각하는 그런 기업, 그런 그 벤처 캐피탈한테도 투자 유치를 좀 받았습니다. 그럼 뭐 파이프라인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하이브리드 FC 테크닉은 글로벌리 그냥 패턴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유일하게? 네, 저기 유일하게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뭐 188이다 그러고 또 그런 다른 파이프라인도 글로벌 그 페이턴트가 다 있고요. 그 하이F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하이FC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저희가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에버그린을 위해서 하이FC에 저희 API 물질을 붙인 특허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 제형에 관한 특허도 출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하이에프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낸 지 꽤 됐거든요. 이제 만료될 게 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버그리닝을 위해서 API를 붙인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특허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FC 테크닉가 어떤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지, 아까 유한양행이 듀얼 아고니스트 만드는 데 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용도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이에프시를 붙인 게 다양한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EPO, GCSF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붙였거든요. 저희 이제 붙이면서 기대한 효과는 우선은 이제 굉장히 서방형을 만들 수 있고요. 기존의 다른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근데 FC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장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이제 IG 지원을 많이 쓰는데 IG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이토톡시시티, 이게 그러니까 아고니스트 쓸 때는 ADC, CDC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뮤테이션을 시키는데 저기 뮤테이션 없이 없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계속 이제 임상을 하면서 계속 밝혀놔야 돼 있지만 하이에프스에 대한 항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이제 임상에서 저희가 증명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슬로우 리리즈 하면 한미의 랩스 커버리 테크닉도 있는데, 네네. 그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훨씬 더 오래 스테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저희 확인이 안 된다고 임상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 쪽은 PEG하고 FC랑 같이 써 더 오래 서방형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CHO 셀 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한 번에 제조하기 때문에 어떤 제조에 있어서 편의성은 저희가 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두 기술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